인간공학의 필요성, 철학적 배경을 각각 설명하시오. 무슨 조금 도덕책에 나오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해당 내용은 인간공학 기사 교재 1-1장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공학의 필요성은 작업 환경 등에서 작업자의 신체적 특성이나 행동하는 데 받는 제약 조건 등이 고려된 시스템을 디자인해서 인간과 기계, 작업 환경과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서 작업자의 안전, 작업 능률 향상,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사용 편의성 증대, 오류 감소를 위한 것입니다. 몇 가지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공학의 세 가지 주요 요소, 인간과 기계, 그리고 환경. 인간은 man, 기계는 머신, 작업 환경은 시스템으로 설명해 볼까요? 그러면 MMS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인간, 기계, 시스템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MMS, 인간과 M, 머신, 시스템, 작업 환경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서 결국엔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작업자의 안전, 작업 능률 향상을 하고,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은 기업을 위해서죠. 그리고 사용 편의성이 증대되고 오류 감소를 하기 위한 겁니다. 두 번째, 철학적 배경. 철학적 배경 역시 MMS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대단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시스템이나 기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공약 분야로 선정된 인간공학은 1940년대 이때부터 왜 철학적 배경이 인간공학의 철학적 배경이 시작됐을까요? 전쟁이죠. 세계 2차 대전 본격적으로 탱크가 전쟁에 쓰이기 시작하고 비행기를 비롯한 각종 기계공학의 총 산물들이 전쟁에 사용되면서 그러한 물체들을 다루는 사람은 인간이 되는데 인간이 많은 오류를 통해서 본인이 다치기도 하고 팀킬이라 그러죠. 아군도 다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해보고자 나왔던 것이 인간공학이 아닐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실제로 초기에 나왔던 인간공학 교재를 보시면 여러 가지 군사적인 내용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인간공학은 시스템의 설계나 개발에 응용되어 온 역사는 짧지만 여러 가지 철학적 배경을 통해서 많은 발전과 더불어 여러 가지 관점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맨 처음에는 인간공학이라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아직도 저 주변에 보시면 인간공학? 인간이 무슨 공학이 필요해? 이 무슨 말이 안 되는 이야기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가 우리 앞에 다가왔죠.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당연히 인간만 있을 때는 철학은 무조건 인간적인 철학밖에 없었고요. 여기에 기계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부터 기계가 우리 주변에 온 다음부터 기계가 존재하고 여기에 맞추어서 사람을 선발하거나 훈련하는 철학, 즉 기계 위주의 철학이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죠. 기계가 터무니없이 만들어진다면 거기 조정을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오작동이 발생을 하고 안전사고라든지 팀킬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온 철학적 개념이 뭡니까? 첫 번째는 머신, 두 번째는 맨, 인간 위주의 철학이죠. 그렇게 되면 곤란하겠다. 그 기계를 인간에 맞춰서 다시 설계해서 인간이 조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Fitting the task to the man 이라고 해서 MMS, Man Machine 시스템에서 첫 번째 철학은 머신에 대한 철학, 두 번째에 대한 철학은 맨에 대한 철학, 세 번째 철학은 맨과 머신을 함께한 MMS, Man Machine 시스템 관점에서 인간과 기계를 적절하게 결합시킨 최적의 통합 체계 설계,
통합체계가 영어로 시스템이죠. 최적 시스템 설계를 강조하는 것이 세 번째 철학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보시면 굉장히 효율만 강조하고 있어요. 여전히 철학적 배경에서 MMS에서 첫 번째 머신, 두 번째 맨, 세 번째 MMS 시스템을 오도록 최적, 에피션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은 결국에는 인간을 편리하게 널리 이롭게 하자는 그런 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최신의 인간공학적 철학 배경은 시스템, 설비, 환경의 창조 과정에서 기본적인 인간의 가치 기준, 인생의 가치 기준, 휴먼 밸류에 초점을 둬서 개인을 중시하게 되는 그런 철학이 최근의 인간공학적 철학적 배경의 네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머신, 두 번째 맨, 세 번째 시스템, 네 번째는 밸류죠. 무슨 밸류? 휴먼 밸류가 인간공학의 철학적 배경 그 마지막 되겠습니다. 네. 문자, 숫자, 표시장치에 대한 인간공학적 기준으로 가독성을 정의하고 가독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가독성, 리지빌리티는 얼마나 편리하게 읽혀지는가 하는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글자의 내용이 아니고 얼마큼 글자가 이쁘게 만들어져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리지블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뜻이잖아요. 교재에는 조금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게 인간공학 기사 교재 등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약간 기술사 교재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을 거고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요인, 1교시 문제니까 10점 만점을 맞기 위해서 이 정도는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활자 모양, 두 번째, 활자체, 글자체, 세 번째는 크기, 네 번째는 대비, 다섯 번째 행간격, 여섯 번째 행의 길이, 일곱 번째는 주변 여백 등이 있습니다. 활자 모양이라든지 활자체, 활자 모양에 대해서 보시면 그 폰트라고 하죠. 여러분 폰트도 돈 주고 사고 팝니다. 우리 기본적인 워드 프로세스에 탑재가 되어 있지만 개인적인 폰트를 만들어 팔고 사는 세상입니다. 최근에 그 청와대 주무관께서 한번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어떤 활자 모양을 가장 좋아하는지 그 이야기 나와서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휴먼 명조체가 가장 공무원들 사이에서 가장 통용되는 체이고, 글씨 크기는 12포인트 이렇게 되는 것이 거의 공문서의 표준처럼 되어 있죠. 이것들은 약간 노인 원시가 있는 높으신 어르신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크기 12포인트이고 눈에 편한 글자체가 휴먼 명조체였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가독성에 대한 것이 중요성이 다시 한번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다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건데요. 특히 활자체, 글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획폭, 이 높이에 대한 획 굵기에 비, 스트로크 위드스라고 하죠. 그런데 양각인 경우와 음각인 경우에 달리합니다. 네, 먼저 양각인 경우에는 영어로는 이제 black on white, 지금 하얀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써 있을 때는 획폭비, 스트로크 위드스를 한 1대 6 정도로 하는데 반면 음각인 경우에 white on black, 제가 여기 음량 바꿔놓은 이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검은 바탕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글씨를 조금 얇게 썼습니다. 1대 8 정도를 쓴다고 하는데 왜죠? 왜 why? 왜 음각인 경우에는 약간 얇게 쓰어도 가능한 것인가? 광삼 효과 때문에 그렇죠. 이라디에이션 효과. 이 검은 바탕에 있는 하얀색이 빛을 퍼져 보이게 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획폭비에 있어서는 음각인 경우에는 약간 더 얇게 써도, 요 뒤에 숫자가 크다고 두꺼운 게 아니에요. 예, 앞에 있는 게 획 굵기입니다. 획 굵기를 조금 더 얇게 해도 된다. 또 왜 그 글자에 그 종횡비, 옛날 아한글에는 그 장평이라고 했었잖아요. 예, 보통 이제 영대문자 같은 경우에는 폭에 대한 높이의 비가 1대 1 정도 하는데, 뭐 1대 한 3대 5 정도까지는 뭐 괜찮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숫자 역시 3대 5 정도 되어 있는데, 한글은 받침까지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 한 글자 보시면 대략 한 1대 1 정도가 적당한 종횡비이고, 이런 활자체, 활자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문제에서는 가독성 이야기만 했고 리지빌리티 이야기만 했지만,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서 TV 예능도 잘 즐겨보시고 휴면 명주체 유행하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광삼 현상까지 나온다라고 아마 답안이 연계가 되면, 예, 보통 이 1교시 답안은 A4지 답안지, 기출서 답안지 한 바닥을 채우라고 하잖아요. 예, 한 바닥이 넘도록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보시면, 아니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주고 어떻게 1교시 문제는 한 바닥, 2교시, 3교시, 4교시는 두세 바닥을 쓰라는 겁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단순하게 문제만 읽고 문제만 답을 쓰시면 안 되고, 뭐 서론, 결론, 본론은 굳이 없어도 좋은데, 거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여러 가지 응용, 대표적으로 광삼을 쓰라고 하진 않았지만, 예, 광삼까지 이야기가 된다면 완벽한 100점짜리 답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체 측정치를 제품이나 환경 설계에 적용하기 위한 응용 원리로서 백분위수, 퍼센타일의 정의를 하고, 남녀 공용으로 작업에 사용할 설비를 조절식으로 설계할 경우에 그 조절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네, 교재에는 조금 간단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백분위수, 퍼센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한 수치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예, 순서수예요. 예, 백분율의 순서수. 크기수가 아니고 순서입니다. 크기 순서대로 작은 것부터 나열하는 거예요. 가령 10%타일이라고 하면 100명 중에 작은 10번째의 수치를 의미합니다. 예,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까요? 1부터 10까지 11개의 숫자가 있다면, 일부러 균일하게 하지 않고 좀 가짜로 만들어 봤습니다. 11개의 숫자가 있다면 10%타일은 작은 10%에 해당되는 수, 예, 숫자 2가 되는 거죠. 1이 아니에요. 예, 10%타일은 숫자 2가 되고요. 그리고 1부터 10까지 11개의 숫자가 있다면 50%타일 숫자는 5.5 아니고요. 6이 됩니다. 정확히 가운데 있는 숫자. 순서상 50%에 해당되는 숫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90%타일은 9.5가 됩니다. 이 역시 그 순서의 개념에 의한 숫자입니다. 퍼센타일에 대해서 정의를 영어로 살펴봤습니다. In statistics, 확률에서 percentile이라고 하는 것은 a score below which given a percentage of score in its frequency distribution for 어쩌고저쩌고 해서 낮은 수라는 의미입니다. 하위 백분위 수라고 하면 더 정확한데, 상위 백분위 수란 말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백분위 수, 영어로 퍼센타일 해도 의뢰의 다 누구나 below 퍼센타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문제죠. 남녀 공용으로 작업을 설계할 경우에 조절식으로 하는 경우에 조절 범위를 설명하죠. 전 세계에 있는 사람, 우리나라 인구 5,000명, 전 세계 50억 인구를 전부 다 맞출 수 있는 설계가 가장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비용과 시간, 편익 분석을 해보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운동화 같은 거, 남성이든 여성이든
최대 사이즈가 뭐 280 혹은 290까지 나오는 메이커도 있는데 300 이상의 메이커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운동화 300 이상을 해봐야 전 세계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 반대로 성인 여성을 상대로 하는 뭐 하이힐 그런 구두 같은 것도 220 이하 사이즈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너무 작으면 상품성이 없어서 상인들이 골탕만 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어느 숫자까지 조절식으로 분포를 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5%에서 5% 타일이죠. 용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가 아니에요. 5% 타일에서 95% 타일까지 하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 90% 이상의 사람이 들어갑니다. 해당되는 물체나 설비가 남자뿐이다, 여자뿐이다 그러면 별말 없이 5% 타일, 95% 타일 하면 되겠지만 다시 한번 문제를 보시면 문제에서는 남녀 공용으로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통 남자가 더 크고 여자가 더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절식을 할 경우에는 가장 작은 여성은 여성 5% 타일,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남성의 95% 타일로 작성을 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조절 설계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우인 거예요. 여성의 5% 타일보다 남성의 95% 타일, 이런 것보다 여성이 더 큰 쪽이 큰 경우가 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의자의 이제 좌판 폭이 가령 여성들이 한국 여성들은 호리호리한 경우가 많지만 서양 남미 쪽의 여성들은 남자보다 더 엉덩이 폭이라 그러죠. 둔부 폭이 더 커서 의자 좌판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 남미에 출장을 가서 약간 그런 장면을 목격을 하고 약간 충격까지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 연상해서 조절 범위가 일반적인 내용이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MSG 양념이 들어간 답안이라서 좋은 점수가 기대가 됩니다. 인간의 기억 체계 중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를 정의하고 작업 기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최대 항목수를 설명하시오. 먼저 기억, 작업 기억, 장기 기억 이런 게 나오면 위킨슨의 그 인간의 정신 모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또 암기하는 것이 제일 좋죠.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하는 기법을 무슨 기법? 마인드 맵 기법이라고 합니다. 원래 마인드 맵 기법은 칼라까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여기 칼라는 들어가 있지 않네요. 여기서 작업 기억이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여기죠. 우리는 그 장기 기억의 반대말이라고 해서 단기 기억이라고도 합니다만 단기 기억보다는 작업 기억이라는 말이 더 범용적으로 쓰이는 것 같고요. 여기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센싱을 합니다. 감각 버퍼를 통해서 오감이죠.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같은 5가지 감각을 동원해서 감각이 잠시 우리의 감각기관에 남아 있고요.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건지 아닌지 파악을 하는 지각의 과정이 있습니다. 지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정보들을 잠시 동안 기억을 하는 거죠. 이 지각한 정보를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각된 정보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작업 기억에 넣어서 잠시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진행을 하죠. 이렇게 막 단기 감각 기억, 센싱을 통해서 지각, 퍼셉션 된 후에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 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억을 작업 기억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종류의 작업 기억이 있죠. 우리의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러저러한 지각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떠오르게 되면 장기 기억에 있는 것을 잠시 작업 기억, 단기 기억으로 옮겨서 역시 의사결정에 활용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그 작업 기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최대 항목 수는 매직 넘버라고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밀러의 매직 넘버. 럭키 7이죠. 럭키 7에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해서 최대 5개에서 최대 9가지 정도는 사람이 작업 기억, 단기 기억으로 기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죠, 이거. 하나, 둘, 셋, 넷. 손가락으로 5개까지 셀 수 있지 않습니까? 5개에서 양손을 쓰는 사람은 10개까지 쓸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밀러의 매직 넘버. 매직 아니죠. 손가락을 이용한 10진수까지를 기억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이 작업 기억의 용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얘기하는 기억 용량을 증가시키는 법, 잘 기억하는 법인데요. 이야기법, 이야기를 통해서 그 기억을 만들어내는 거죠. 첫 번째는 이야기법, 두 번째는 단순히 이야기뿐 아니고 그것을 화면으로서, 영상으로서 기억하는 법, 영상화 기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소법, 혹은 시공간 스케치북이라고도 하는데요. 두 번째 단순한 화면뿐 아니 화면이 공간적으로 여러 가지 공간에 걸쳐져 있다. 복도를 지나가면서 여러 방에 저장된 기억들을 꺼낸다 만다 하는 개념이 시공간 스케치북. 네 번째는 복성, 리허설이죠. 입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얘기한 게 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입으로 얘기한 것이 귀로도 들리기 때문에 중복 코딩이 되는 거죠. 우리 영어 단어 외울 때 쓰면서 읽으면서 하라고 하잖아요. 독서실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5번째, 청킹. 청크는 뭉치란 뜻이죠. 뭉쳐서 기억하면 잘 기억을 합니다. 6번째는 음운고리, 포널로지컬 룹. 두음 법칙이죠. 형크, 위크, 색작 이렇게 외우는 것들이 바로 두음 법칙인데 이 중에 작업 기억, 매직 넘버 7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조금 더 키워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건 어디 교재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가령 우리가 시험 보기 직전에 책을 펴놓고 열심히 최후의 암기 것을 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뭐 이야기법이라든지 영상화 기법을 통해서 작업 기억을 키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그 복송하는 방법, 입으로 이야기해서 귀로도 그 감각을 남기는 중복 코딩의 방법, 그 다음에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게 두음 법칙이죠. 유치한 두음 법칙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음운고리, 포널로지컬 루프라고 하는 음운고리 방법, 이 2개 정도가 그 작업 기억을 증가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5번째 청킹, 뭉치를 가지고 외우는 것도 작업 기억을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국제노동 통계가 회의에 의해 산업재해의 정도를 부상의 결과 생긴 노동 기능의 저하 정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을 4가지 설명하시오. 4가지 설명하라고 했는데 조금 더 많이 있긴 합니다. 이렇게 산업재해에 따른 부상에 따른 노동 기능의 저하, 가장 심각한 것은 사망이 있을 수가 있겠죠. 사망이 있고, 두 번째는 사망하진 않았지만 평생 일을 못하죠. 평생 일을 하지 못하는 영구, 전노동, 불능상해, 이렇게 어렵게 안 써도 되고 평생 일하지 못한다 라고 해도 뜻은 통하니까요. 세 번째는 평생 일을 못하진 않는데 평생 일부 일만 가능하고 일부 일은 불가능한 사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구, 일부 노동, 불능상해. 사망은 별도의 장애 등급은 없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영구, 전노동인 경우에는 저희 실정법에 따르면 신체 장애 등급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매길 수 있고요. 또 평생 일부 노동만 가능한 경우에는 신체 장애 등급을 4등급에서 14등급까지 매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일시
전노동 불능상해. 영구적으로 불가능했던 건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뭐 입원을 했다든지 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시 전노동 불능상해, 장애가 남지 않고 잠시 휴업, 입원을 통하든지 요양을 통한 휴업을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일시 일부노동 불능상해. 이거는 휴업이나 그러니까 입원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근무 중에 혹은 근무 끝나고 잠시 업무를 떠나서 병원 다녀오겠습니다. 치료 받으려고 그렇게 잠시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이제 일부 일시노동 불능상해라고 합니다. 용어는 어려우니까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응급이죠. 응급처리, 응급처치. 뭐 잠시 다쳐서 반창고로 붙인다든지 파스를 붙이는 정도로 바로 그날 자가처리 혹은 응급실에서 양호실, 보건실에서 처치를 받고 다시 그날 바로 일할 수 있는 상해를 마지막 구급처치 상해라고 하는데 마지막 번은 거의 상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영구 전노동 불가능, 세 번째 영구 일부 노동 불가능, 여기까지 심각한 거고요. 네 번째 일시 전노동 불능, 요거는 휴업으로만 처리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일시 일부 노동 불능, 요건 이제 잠시 병원 다녀오겠습니다. 통원이 되죠. 이렇게 4개, 5개, 6개로 분류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산업재해에서 얼마큼 심각한지 정량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따로 신체 장애 등급이라는 것을 매기고요. 저희 실정법에 따른 장애 등급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가 정량적인 계측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돌아가신 거랑 평생 일을 못하는 신체 장애 등급 1부터 3등급까지는 근로 손실 일수가 무려 7,500일을 주어집니다. 7,500이 어떻게 나왔나요? 25년 곱하기 300일이죠. 300일은 1년에 일하는 날짜를 300일로 생각을 하고요. 평생 일하는 기간을 25년으로, 물론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뭐 돌아가시거나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아무튼 그 통계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길게 보고 있으니까 보통 25년 곱하기 300해서 7,500이란 수치가 나오고요. 세 번째, 영구 일부노동 불능상해. 신체 장애 등급이 4부터 14까지는 4등급은 5,500일에서 14등급은 50일까지 근로 손실 일수를 정량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근로 손실 일수를 바로 어떤 기업이나 어떤 산업계에서 제 통계로 사용할 수는 없지요. 그럼 이 근로 손실 일수를 어떤 식으로 정량적으로 여러 기업 간에, 여러 산업계 간에 통계적인 수치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잘 알고 계시죠? 강도율이 바로 그겁니다. Severity Rate, SR로 부르는 강도율이고요. 강도율은 근로시간 1000시간당 요양재해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를 따지는 그러한 정량적이며 이퀄라이징 된 계측 방법이죠. 여기 나온 요 근로 손실일수가 이제 요양재해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를 이야기하는데 총 요양 근로 손실일수를 연간 근로자 근로시수 근로시간수에 1000을 곱하는 이유는 1000시간당으로 이제 숫자를 키워서 다루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산업재해 정도를 구분하는 방법과 장애 등급, 뭐 이 숫자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겠지만 사망부터 1에서 3등급까지는 근로손실일수를 7,500 정도, 7,500일로 산정하고 이것은 강도율에 들어간다. 여기까지 답안 작성하시면 이 문제 10점 만점에 10점 획득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골격계, 스켈레탈 시스템의 기능 5가지를 설명하시오.
골격계는 뼈를 의미하는데 골격계가 5가지 기능을 한다는 사실에 좀 놀라지 않으신가요? 네, 골격계의 5가지 기능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3개는 물리적인 기능이 되겠고요. 두 번째, 네 번째, 5번째 기능은 화학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먼저 물리적인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실 건데요. 일단 인체를 받쳐주는 기둥 역할을 하죠. 지주가 기둥이란 뜻이잖아요. 인체의 기둥 역할, 지주 역할을 한다가 가장 크고 가장 잘 보이는 역할이고, 또한 인체는 기둥, 뻣뻣한 기둥이 아니지 않습니까? 막대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체를 움직일 수 있도록 골반이 됐던, 팔, 다리가 됐던, 목뼈가 됐던 가동성 연결, 즉 관절을 만들어줘서 관절이 있고 또 이 근골격, 골격근의 수축,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인체가 운동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마지막 3번째 물리적 기능으로는 갈비뼈가 대표적인 그 기능이 되겠죠. 갈비뼈가 그 인체 상반신을 잘 잡아줘서 이 내부에 있는 장기들, 심장이라든지 폐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크가의 3가지의 물리적 기능, 기둥 역할을 한다, 관절이 있어서 움직이게 한다, 그리고 내부 장기를 보호한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쉽게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골수라고 하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골수는 이 뼈 안에 있는 노란색 부분이거든요. 영어로는 옐로우 메로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그 속꼬리 곰탕 이렇게 뼈를 이용한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 골수, 뼈 안에 있는, 뼈 자체를 먹는 게 아니고 뼈 안에 있는 골수, 옐로우 메로우를 먹는 음식인 거죠. 골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조혈 기능을 갖습니다. 인체에서 뼈를 만드는, 피를 만드는 기관이 있나요? 인체에서 피를 만드는 기관은 놀랍게도 뼈입니다. 뼈 안에 약간 텅 비어 있진 않고 뭐가 차 있거든요. 차 있는 것을 그 골수라고 부르고요. 옐로우 메로우. 거기서 피를 만듭니다. 놀랍게도 피를 만들기 위해서 맨 처음에 줄기세포를 만들고, 줄기세포를 통해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뼈 안에 모세혈관이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골격계의 기능, 5번째 기능은 저장 기능입니다. 화학 저장 창고가 되는데요. 칼슘이라든지 인산의 중요한 저장 창고가 되고, 또한 나트륨 이온과 마그네슘 이온의 작은 저장 창고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다 중요하지만 골격계 역시 중요하고요. 크게 2가지 기능, 첫 번째 물리적 기능, 기둥 역할을 하고 관절을 만들고 기관을 보호한다. 그리고 화학적 기능 2가지, 피를 만들고 칼슘과 인산의 중요한 저장고가 된다. 이렇게 잘 구분해서 숙지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관련된 다음 용어를 설명하시오. 첫 번째는 단위 작업, 2번째는 동일 작업입니다. 사실 이 용어가 어디 지침이나 이런 데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근골격계 부담 작업, 예방 편람 정도의 문건에서 레퍼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동작들에 대한 유해 요인 조사를 할 때 그런 것들의 정의가 필요해서 잠시 사용했던 용어인데, 이것을 기술사 필기시험에 나오기에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단위 작업은 그야말로 단위인 작업인 거죠. 근데 그렇게 답안을 쓸 수는 없고요. 실제로 그 편람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작업이나 공정이 2개 이상의 동작이나 자세로 연결되는 경우에 그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작업을, 또 하나하나의 세부 작업이 또 사이클 타임으로 또 구분이 가능할 때 그 세부 작업 각각 하나하나를 단위 작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령 프레스 작업 공정에 있어서는
철판을 들어서 프레스 기계에 올리는 작업이 하나의 단위 작업. 그 다음에 버튼을 눌러서 프레스로 압착 성형하는 것이 또 하나의 단위 작업. 세 번째는 프레스에서 작업이 끝난 성형 철판을 드러내서 파렛 뒤에 적재해서 작업을 완료하는 작업. 이 세 가지의 단위 작업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나하나의 작업에 대해서 근골격계 부담 작업인지 유해 요인이 있는지 조사하는 그런 개념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단위 작업이 뭔지 하나하나 정의를 해놓은 그런 겁니다. 이와 반대로 그 동일한 작업 설비를 이용해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동작이나 자세가 작업 방법이 같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작업입니다. 가령 위에 있던 프레스 작업을 하루에 동일한 사양의 프레스로 동일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각각의 프레스 작업은 동일 작업이 될 수가 있죠. 또한 하나의 프레스로 이용하더라도 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한다면 그 역시 동일 작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 편람에 나온 그런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았고요. 이와 관련해서 글쎄요, 또 출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사한 용어를 몇 개 더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형 작업, 비정형 작업 하면 기계 안전하시는 분들은 조금 익숙하실 텐데 그 외의 분들은 한국말로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정형 작업은 루틴 웍을 한국어로 번역을 한 거고요. 일반적인 작업을 의미합니다. 가령 위에서 예시를 들었던 프레스를 통해서 작업하는 것은 정형 작업이 됩니다. 작업 동작이나 자세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형태의 작업입니다. 작업의 형태가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이 키포인트 되겠습니다. 작업의 내용이나 방법이 특정 기계나 기구의 설비를 이용해서 항상 그 일을 하는 거죠. 이 프레스 작업은 하루 종일 이 프레스만 찍어내지 않겠습니까? 이런 작업을, 고정되어 있는 작업을 루틴 웍, 정형 작업이라고 하고요. 반면 비정형 작업은 non 루틴 웍을 한국어로 번역한 건데요. non 루틴 웍은 루틴 웍이 아닌 거죠. 정형 작업이 아닌 작업으로서 작업의 내용이나 작업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형태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비정형 작업, 루틴 웍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프레스를 찍어내는 중간에 고장이 나기가 쉽죠. 철판 자체도 딱딱한 물체고, 프레스라는 것이 유압을 동원했던, 모터를 동원했던 강력한 힘을 내는 장비이기 때문에 고장이 날 확률은 대단히 높습니다. 고장이 나면 철판을 드러내고 안전 블록을 설치한 다음에 프레스가 괜찮은지 어쩐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 수리 작업, 유지 보존 작업이 대표적인 비정형 작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기계공업에서 정형 작업보다 비정형 작업이 더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되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기계공업에서의 산업재해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루틴 웍이 아니고 비정형 작업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프레스를 이용해서 철판을 넣고 압착 성형을 해서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보호 장치들이 있어요. 인터락이 있죠. 광전자식 안전장치도 있고 양수기동식 등등 수없이 많지는 않지만 적용 가능한 작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인터락들이 있는데 이 비정형 작업 수리하는 중간에는 그러한 인터락 장비, 가령 광전자식 안전장비 등을 다 제거를 하고 꺼버리고 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계공학, 기계안전 하시는 분들은 비정형 작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익숙해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장에서는 재해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 그림의 내용과 같이 재해 발생 시
순서에 따라서 신속하게 조치를 행해야 한다. 다음 그림의 각각의 번호에 맞는 내용을 쓰시고 설명하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총 8단계로 주어졌고요. 여러 가지 버전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시작은 산업재해 발생을 하고 마지막은 항상 평가가 들어갑니다. 평가 다음에 다시 피드백을 해서 다시 대책 계획을 조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산업재해가 발생을 하면 일단 긴급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구호 활동을 해야 되죠. 당장 기계를 멈추고 상부에 보고를 하고 피해자가 있으면 응급 조치를 하고 119를 부르고 하는 행위들을 해야 되고요. 일단 긴급 조치가 끝난 다음에 재해 조사를 실시하고 재해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고 다시 그 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을 하고 그 대책을 실시합니다. 실시 계획을 먼저 짜고요. 그 다음 실시를 하고 평가를 받고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대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죠. 여기서 전체적으로 산업재해 발생부터 시작해서 평가까지 8단계로 구분했다면 이 중에 가운데 부분 재해조사, 원인 결정, 대책 수립, 대책 실시 계획 혹은 실시까지 하는 것을 사고 조사 수행의 일반적인 4단계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조사 수행이니까 실시까지는 아니고요. 실시하는 계획까지 잡는 거. 조사이지만 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사가 끝난 후에 대책을 세워서 대책을 실시하는 계획까지 짜는 것을 사고 조사 수행의 일반적인 4단계로 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긴급 조치는 이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재해조사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재해조사는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주관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 명이 같이 모여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공통적인 시선과 개인적인 시선을 잘 섞어서 최대한 개인적인 시선이 생기지 않고 공통적인 객관적인 사실만 가져오기 위해서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되고요.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서 왜 이 재해가 생겼는지 원인을 결정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원인 결정도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직접 원인이 발생된 그런 것들을 찾는 내용입니다. 산해의 기준과 어떤 다른 점이 있었는지, 기인물은 뭐였는지, 가해물은 무엇이었는지, 직접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요. 1단계에서 파악된 기인물과 가해물, 즉 직접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왜 이런 사고가 생겼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겠죠.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지만 lesson learned, 다시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2단계 단계에서는 기본 원인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완전한 상태와 불완전한 행동,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죠. 거기에 따라서 이런 기본 원인을 4M 잘 알고 계시죠? 맨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 맨은 사람이고 머신은 기계고요. 미디어는 무엇과 무엇을 연결해주는 장치라는 의미죠. 매스미디어, 신문, 방송 등이 매스미디어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미디어는 맨과 머신을 연결시켜주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는 사실은 미디어라는 용어보다는 조금 더 익숙한 용어가 있죠. 시스템을 바로 미디어가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공학에서 많이 접했던 MMS가 아니고 MMM이라고 여기서는 4M에 맞춰서 약간 단어를 바꿔놓은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 맨과 머신, 미디어를 관리해야 되죠. 관리상의 결함은 없는지 매니지먼트까지 해서 이 4M에 따라서 기인물과 가해물이 아닌 기인물과 가해물이 이렇게 문제를 발생했던 근본적인 기본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본 원인이 발생되면 맨을 고쳐야 될지 머신을 고쳐야 될지 아예 그 두 가지 시스템이 문제였는지 다 괜찮았는데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대책을 어떻게 실시할지 실시 계획도 짜야 됩니다. 대책과 대책 실시 계획은 조금 다른 거죠. 실시 계획할 때는 3
E죠. 3E. 3E 대책을 통해서 대책을 세웁니다. 3E는 엔지니어링, 기술적 대책, 공학적 대체를 의미하죠. 아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막아두는 겁니다. 각종 보호장치, 인터락 등이 그런 것들이 될 거고요. 두 번째 E는 education, 교육적 대책. 그 작업자들에게 단순하게 안전이 중요합니다. 안전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왜 안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런 보호구를 착용해야 되고, 왜 이런 방호장치를 끄면 안 되는지, 또 사고가 나면 어떤 식으로 아픈지, 대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E는 enforcement, 네, 관리적 대책이죠. 벌점을 줘야죠. 최근에 나왔던 중대한 이슈가 나왔던 법규 있지 않겠습니까? 중대재해법. 네, 중대재해법이 바로 그 이제까지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막자는 그런 법이었던 반면, 중대재해법은 더 이상 그러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중대재해, 사망재해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벌금과 벌점을 매겨서, 징역을 먹여서 벌로써 중대재해가 생기는 것을 막겠다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 3E의 세 번째, enforcement를 강력하게 적용하는 징벌적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체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하고 평가하는 것이 산업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고 이런 것을 처치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호손 실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호손 익스페리먼트. 호손이라고 하니까 무슨 엄청난 거창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미국에 있는 그 공장 이름이었습니다. 공장 이름이 호손 공장이었는데요. 여기서 나왔던 실험의 결과가 몰래카메라였습니다. 근데 몰래카메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해당되는 미국 호손 공장에서 실시된 실험을 의미합니다. 해당되는 실험은 실제로 공장 내에 그 물리적인 조건, 조명이라든지 휴식시간, 근로시간이라든지 임금 등을 다르게 해서 이러한 외부적인 조건이 바뀜에 따라서 생산성에 얼마큼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실험이에요. 근데 이런 실험이 사실은 비밀리에까지는 않지만 굳이 작업자들에게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몰래카메라처럼 실시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실험이 진행된다는 것을 근로자들이 알아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몰래카메라가 이제 몰래카메라가 돼버렸어요. 특히 조명도와 근로자의 생산 능률을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왜 우리 근골격계 유해 요인 중에 조명도 하나가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험 받으시는 작업자분들이 본인들이 이 실험에 투입된 걸 알아버렸어. 그래서 이제 조명도를 높이면 생산 능률이 올라가고 다시 조명을 좀 낮게 해서 원래 상태로 하면 생산 능률이 떨어져야 되는데 생산 능률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한 거죠. 열심히 일한 척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로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근로자들이 마음 먹었어요. 조명이 밝아져서 좋아졌던 아니면 원래대로 나빠졌던 간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뭐 이런 식으로 몰래 카메라가 돼버려서 이 실험은 망한 실험이 됐어요. 네, 조명도와 근로자의 생산 능률의 상관관계는 규명하지 못한 망한 실험이 됐습니다. 근데 망한 실험 이상으로 더 큰 효과가 남아서 그 이름이 호손으로 남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네, 바로 인간의 마음가짐. 인간이 비록 그 외부적인 조건, 여기서는 특별히 조명을 따졌는데요. 조명이라든지 휴식시간이라든지 근로시간 등 같은 외부적인 물리적인 조건이 생산성에 영향을 줍니다. 안 줄 수는 없죠. 줍니다만 그것보다는 인간관계, 사람의 마음가짐, 인간공학에서 다루는 그 인간이 생산성에 훨씬 더 큰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되었음을 알게 된 대표적인 사회 실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호손 실험은 물리적인 실험이 아니고 인간관계의 실험이고
인간관계가 생산성에 굉장한 영향을 차지한다는 것이 알려진 역 몰래카메라 실험이라고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프레스 공정에서 소음 측정 결과 95dB일 때 근로자는 귀덮개, 근데 귀덮개의 등급은 NRR-17 등급을 착용하고 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오샤라고 흔히들 많이 이야기하죠. 오샤의 계산 방법을 이용하여 차음 효과와 노출되는 음압 수준을 계산하시오. 일단 여러 가지 용어 먼저 볼까요? NRR은 노이즈 리덕션 레이팅, 차음 수준을 이야기하는 등급인 거죠. 이 차음 수준을 여러 가지 실험 등을 통해서 계산을 했고요. 그 차음 효과는 얼마큼 소리가 감소하는지. 그러면 제시된 문제의 소음이 너무 당연하게도 데시벨로 제시됐잖아요. 95데시벨로 제시됐기 때문에 차음 효과 역시 데시벨로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소문제인 노출되는 음압 수준. 음압 수준에 대해서 여러분들 명확히 알고 계시나요? 음압 수준은 음압의 수준이 아니고 그냥 음압 수준입니다. 음압과 음압 수준은 달라요. 음압 수준, 사운드 프레셔 레벨은 데시벨로 측정하는 데시벨의 단위를 쓰는 값이고요. 음압의 B의 상용 요구에 20을 곱한 값입니다. 기준 음압은 20 마이크로 파스칼이고요. 이 문제에 따르면 음압 수준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95dB이 얼마의 데시벨로 나오는지 데시벨을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답을 보면 너무 단순하고 실제로 우리가 아는 용어는 데시벨, 우리가 아는 단위는 데시벨밖에 없기 때문에 다들 큰 무리 없이 데시벨 단위로 계산하셨겠지만 실제로 이 음압 수준, 데시벨이라는 것은 이런 음압, 사운드 프레셔와는 상용 요구에 곱하기 20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알고 계셔야 되는지 잠시 뒤에 설명드릴게요. 먼저 차음 효과입니다. 차음 효과는 우리 오샤에서 나오는 계산 방식이죠. 요거 인간공학 기사 시험이라든지 이쪽에는 많이 안 나오지만 산업위생관리기사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차음 효과는 NRR이라고 주어진 등급에서 일단 7을 뺍니다. 손실 7을 뺀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효율을 50%밖에 안 구합니다. 귀마개든 귀덮개든 착용을 했을 때 그러한 효과가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수로 7을 빼고 그 다음에 그 효율을 50%만 고려했기 때문에 현재 귀덮개 레이팅 NRR-17이기 때문에 17 빼기 7의 50%만 고려했기 때문에 실제로 차음되는 효과는 5dB만 차음이 됩니다. 별거 안 되는 것 같나요? 귀덮개의 효과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이상하죠? 다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프레스 공장에서 귀덮개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95dB 그대로 왔을 텐데요. 귀덮개를 착용하면 5dB만큼 까져서 감소해서 90dB이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사운드 프레셔 레벨 90 단위는 데시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공장에서 귀덮개를 착용하면 음압은 얼마나 줄까요? 음압 수준 말고 음압. 일전에 기출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었죠. 2018년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사운드 프레셔 레벨은 20 곱하기 상용 요구의 음압의 차이로 계산이 되고요. 현재 줄어든 음압이 5dB이지 않습니까? 요 식에 넣어보면 실제로 음압,
음압은 20분의 5, 즉 4분의 1, 10의 4분의 1배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10의 4분의 1승을 계산해 보면 1.78, 한 2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음은 데시벨 단위로 하면 5밖에 감소하지 않지만 실제로 압력 단위로 하면, 물리적인 값의 압력 단위로 하면 2배가 차이가 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음압이 너무 숫자가 크니까 다루기가 어려워요. 다루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로그 값을 취해서, 로그 값을 취하는 걸 대수적으로 한다고 일부러 귀찮은 말을 쓰고 하잖아요. 그 대수적으로 로그를 취해서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벨, 그 중에서도 10단위를 떼서 하는 것이 데시벨입니다. 그러면 소음이 5데시벨 감소하면 음압은 약 2배가 감소한다. 어디서 많이 본 숫자 같지 않나요? 이 숫자는 코샤 가이드에 나오는 소음 노출 기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그 작업장에서 90데시벨인 경우에 소음을 노출을 허용한 가능 시간을 8시간으로 잡고 있죠. 그리고 소음이 5데시벨 증가하면 노출 허용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잖아요. 왜 절반으로 줄였죠? 데시벨이 5밖에 안 되는데 데시벨이 5인 것은 음압으로 치면 2배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이펙트는 음압에서 오죠. 그렇기 때문에 대략 5데시벨이 증가할 때마다 시간은 2분의 1로 감소하고, 소음이 5데시벨 감소하면 노출 허용 가능 시간도 2배로 증가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코샤 가이드, 사실 이 가이드는 코샤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사합니다. 최소값이라든지 그런 거면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이 로직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음압 수준, 데시벨이라는 자체가 그 음압의 상용 노에 곱하기 20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에서 단순하게 NRR 17이니까 산업위생 관리기사 필기 수준으로 해서 95데시벨 차감돼서 음압 수준은 90데시벨이다라고만 간단하게 적으시면 상대적이면서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사 필기시험에서 이 문제 1교시니까 10점 만점에 10점 받기 어렵겠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적어주시고 실제로 이러저러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샤 가이드의 측정 수준은 이거랑 상통한다까지 적어주시면 10점 만점에 10점 획득 가능하고, 이 정도는 써야지 우리 1교시 한 바닥 쓰라고 하잖아요. 한 바닥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까지 같이 감안을 하셔서 기술사 필기시험 준비 전략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한영이 같네요. 유니버설 디자인은 그 장애의 유무라든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 개념입니다. 디자인 for all 혹은 디자인 for everyone으로 대별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은 맨 처음에는 그 힘이 약하고 제약이 있는 사람들,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아니면 노약자들을 상대로 한 그런 개념에서 시작이 됐죠. 유니버설 디자인을 다른 말로 베리어 프리 디자인이라고도 하는데요. 베리어는 장벽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장벽이 없는 디자인을 만드는 것. 디자인 for all, 디자인 for everyone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유니버설 디자인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최종 한 7개 정도를 큰 원칙으로 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씩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실예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equitable use, 공평한 사용이죠. 어떠한 사람들이 똑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해당되는 디자인이 모든 사용자들에게 동일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equitable use, 말은 쉽지만 사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령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같은 사용을 하게 하려면 대단히 어렵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 노약자와 어린이,
그다음에 뭐 종교까지도 어떤 종교에서는 어떤 것이 금기시 되고 어떤 것은 허용이 되고 오히려 관장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포괄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입니다. 공평한 사용, equitable use. 네, 두 번째 사용은 flexibility in use입니다. 서투르거나 다양한 생활 환경 속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equitable use,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물건으로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물건을 만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가벼운 조작만으로 왼손잡이용을 오른손잡이용으로 개조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쉬운 솔루션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자의 정확성과 정밀도에 따라서 사용자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거. 대표적인 예로 우리 의자 요새 높낮이 조절되고 좌판의 깊이 조절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사람의 몸에 맞춰서 하는 우리가 했던 인간공학, 인체 치수의 적용 방법 중에 하나, 조절식 설계가 바로 flexibility in use, 사용상의 융통성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거는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이죠. simple and intuitive 디자인이 됩니다. 어떤 제품, 전자제품을 하면은 매뉴얼이 이만큼 되잖아요. 그런 기술 매뉴얼 다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가급적 읽어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건을 사용해 보면서 혹시라도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매뉴얼을 읽지는 않고 요새는 검색을 해보죠. 하지만 검색을 하지 않아도 매뉴얼을 읽지 않아도 사용을 쉽게 할 수 있다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가 기대하는 성능이 그대로 나올 수 있다면 그런 것은 어떤 타입의 설계라 그러죠? 스테레오 타입 설계라고 하죠. 색안경을 낀 모습,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대 심리. 인간의 기대 심리는 뭐라고 그러죠? 정신 모형, 영어로는 멘탈 모델이라고 하죠. 새로운 휴대폰,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이러한 스마트폰이 어떤 식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기대하는 만큼 심플하고 인투이티브하게 하는 설계가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의 세 번째 원칙 되겠습니다. 그렇게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 양립성에 맞춰서 인간의 기대 심리에 맞춰서 하는 것은 그 스마트폰의 혁명가죠. 아이폰 등에서 맨 처음 적용됐던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정보 이용이 영위, perceptive information.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내가 어떤 정보가 없어도, 정보를 하면 어떤 언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어도 필수적인 정보를 최대한 굳이 언어가 아니고 그림이라든지 촉감으로써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그 멘탈 모델과 같은 내용 혹은 양립성과 같은 내용이고 정보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 perceptive information. 이거는 행동 유도성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affordance. 내가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느껴서 이렇게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니버설 디자인을 설명하는 와중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인간공학적인 용어라든지 지식이 다 적용되고 있는 거 느끼고 계시나요? 그런 것이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이고요. 저희가 인간공학을 공부하고 응용하는 것은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 디자인 for all, 디자인 for everyone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오류에 대한 포용력. 제가 자주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하지만 바보처럼 실수할 수는 있지요. 하지만 그런 실수를 막아야지만 제대로 된 설계고 제대로 된 제품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바보처럼 실수했을 때, 바보는 아니지만 초보자가 사용해도 사용할 수 있고 아직 지능이 떨어지거나 지능이 아직 발달하지 못한 어린이들이 사용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런 설계 원칙이 뭐라 그러죠? 사람은 바보가 아니지만 바보처럼 할 수 있는 것. 풀프루프 되죠. 인간의 오류에 대해서 어떤 위험과 실수를 최소화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 그런 것이 바로 풀프루프가 되고요. 또 그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네, 막는 것. 세 번째 나오네요. 안전성이 실패할 것에 대한 대비, 실패에 대한 대비, 실패를 막는다. 네, 페일세이프가 되겠습니다. 기계적인 측면에서 이러이러한 기계에 오류가 발생해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천천히 움직이거나 아예 가동을 멈추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이번 5번째 내용, 오류에 대한 포용력, tolerance for error가 되겠습니다. 풀프루프, 페일세이프가 여기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여섯 번째와 7번째는 조금 비슷한 내용입니다. 6번째는 적은 물리적 노력, low physical effort. 7번째는 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 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둘 다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 혹은 노약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힘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공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체공학, 신체 치수를 이용한 설계 중에 이제 조절식 설계 혹은 집단값 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적은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집단값으로 설계해야 되는 거죠. 여성 작업자가 있고 남성 작업자가 있을 경우에 여성 작업자의 제일 낮은 거 5%타일 수치로 설계를 한다면 95% 이상의 사람들이 그 작동 장치를, 기계 장치를 돌릴 수 있겠죠. 그런 것이 바로 low physical effort, 최소 집단값 설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최소 집단값 설계를 크기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크기보다는 이렇게 힘과도 관련될 수 있고요. 이번엔 반대로 최대 집단값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7번째, 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 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최대 집단값, 크기죠. 남성의 95%로 최대 집단값 설계를 남성의 95%로 하면 모든 사람의 95% 이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네,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중요한 거고요. 휠체어를 탄 장애를 가지신 분도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남성의 최대 집단값 95% 타일로 했다고 하면 휠체어는 들어갈 수 없어서 그 장애인분은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겠죠. 저희가 이제 해외 여행이나 출장 등을 가서 보면 국내와 가장 다른 점이 모든 화장실에 있는 모든 식당이나 이런 외부 시설에 있는 화장실이 뭐 100이면 100이죠. 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커다랗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화장실이 한 개 있는 경우에. 근데 우리나라는 일반 식당에서는 그렇게 화장실을 크게 만들지 않고 커다란 빌딩에서는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니버설 디자인이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조금 덜 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는 힘이 걸리는 최소 집단 값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7번째는 사이즈에 해당되는 최대 집단 값인데 최소와 최대의 기준이 일반 성인 남성, 성인 여성이 아니고요. 어린이가 될 수도 있고요. 노약자가 될 수도 있고 장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굳이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거나 지속되는 힘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이런 것들. 여기에는 또 중간중간에 그 근골격계 유해 요인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요. 사실 인간공학은 어떻게 딱 떨어져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게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 7가지를 강제로 외우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다음 처음부터 보시면 equitable use, flexible in use 다 그 조절식 설계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simple and intuitive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정보의 이용 용의는 양립성 혹은 스테레오타입, 멘탈 모델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tolerance for error는 foolproof, fail-safe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6번째, 7번째는 최소 집단값 중 힘, 7번째는 최대 집단값 중에 공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for all, 디자인 for everyone이 적용된 것이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잘 마음속에 새겨두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암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주의력의 특성.
주의력의 특성을 뭐 3가지 쓰시오, 4가지 쓰시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주의력이 나오면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고릴라의 농구입니다. 유튜브 등에서 고릴라 농구로 검색하시면 아주 재미있는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미 일부 기업체 등에서 직무 교육을 하면서 나오는 영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고릴라 농구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 네. 그 선택성, 주의력의 특성, 선택성. 사람은 여러 가지 주의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만을 골라서 한다는 그런 특징입니다. 동시에 2개 이상을 잡지 못한다, 2개 이상을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 선택성이고요. 특히 선택성은 그 남성인 경우에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운전을 하면서 길을 찾고 그러는 과정이 없지만 예전에 운전을 하다가 이제 새로운 동네, 새로운 지방에 여행을 갈 때 갑자기 내가 길을 잃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에 라디오를 끄시는 경험 혹시 없으셨나요? 제가 대표적으로 그런데 정신이 혼란스럽죠.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DJ가 이야기하는 것도 막 소리가 들려서 도저히 길을 찾는데 집중할 수가 없어서 라디오를 껐습니다.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주의력, 저만의 주의력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주의력 중에 선택을 한다. 라디오를 끄고 도로를 살펴보면서 길을 찾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선택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주의력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선택성과 유사한 걸로 저는 3번째 먼저 말씀드릴게요. 3번째 방향성. 하나가 선택이 되면 다른 것에서는 주의가 약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방향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릴라 농구가 대표적인 거고요. 흰색 옷을 입은 사람과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공을 패스하는 횟수를 수라는 과제를 줍니다. 그러는 와중에 중간에 검은색 옷이 아니죠. 검은색 탈을 쓴 고릴라가 나타나서 중간에 농구장을 헤집고 막 이상한 짓도 하고 돌아갑니다만 실제로 그 장면에서 고릴라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반수 정도가 됩니다. 왜? 하얀색 옷이 패스하는 것에 신경 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얀색 옷에 집중하는 것이 선택성이고요. 검은색 옷을 확인을 안 하는 것이 방향성입니다. 하나에 집중하면 나머지 것에 주의가 약해지는 것이 방향성이고요. 제가 라디오를 끈 행동이 그 방향성을 없애기 위해서 한 거죠. 방향성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선택성은 좋은 거죠. 하나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방향성은 내가 하나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무시가 되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운전할 때 그런 상황 생길 수 있죠. 더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의력의 특성 네 가지를 말하고 하면 이제 4번째 걸로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1점 집중성입니다. 하나를 선택을 하고 나머지 것들을 포기를 하고 하나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순간 너무 당황해서 판단이 정지가 돼갖고 혼란스러워서 평소보다 대응 능력이 뚝뚝 떨어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만 집중적으로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술사 면접시험 때 이런 현상 많이 발생을 하죠. 뭔가 면접관이 하나를 물어보았는데 면접관이 물어보는 내용이 본인이 알고 있는 워딩과 다를 수 있어요. 영어를 한글로 물어볼 수도 있고 한글을 영어로 물어볼 수도 있고 전혀 뜬금없는 2가지를 비교하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 2가지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2가지를 비교하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2개가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용어가 비슷해서 물어보는 수도 있어요. 가령 마인드 멜딩과 마인드 맵을 비교해 보세요 라고 하면 마인드 멜딩과 마인드 맵이 같은 건가 다른 건가 거기서 많이 골똘해지는데 기술사 면접관이 3명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 이제 갑자기 머리가 굳어버리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요새 말로 멘붕이라 그러죠. 멘붕에 걸렸습니다. 마인드 멜딩과 마인드 맵은
둘 다 브레인스톰 기법이긴 하지만 마일드 멜딩은 여러 사람이 같이 한번 이야기를 꾸려가기 위해서 포스트잇을 옆으로 넘겨가면서 이야기를 추가해서 애드하는 브레인스톰 기법인 반면 마인드 맵은 혼자서 여러 명이 할 수도 있지만 그림을 그려가면서 가지를 펼쳐가면서 일종의 특송 여인도처럼 해서 그림을 그려가는 맵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서 마인드 멜딩과 마인드 맵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렇게 뜬금없는 질문을 했을 때 정확히 알지 못하면 멘붕을 해서 순간적으로 뭐 판단을 정지하고 뭐 숨이 멎는 경우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역시 주의력이 안 좋은 특성이죠. 일점 집중성. 선택성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일점 집중성까지 갈 수도 있게 됩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인간의 주의력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물론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증가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선택성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요.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력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하나에 집중하다가 지루해서 다른 것을 하게 되는 것. 내가 분명히 스마트폰을 꺼내서 뭐를 검색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광고도 나오고 갑자기 내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유튜브를 보고 있어. 이것은 바로 내가 원했던 정보를 찾다가 보면 선택성에서 감각이 흐려져서 주의력이 떨어져서 다른 것을 찾고 싶어하는 자연스러운 주의력의 특성이에요. 본인 잘못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의력의 특성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력의 특성 4가지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성. 두 번째는 다른 것을 포기하는 방향성. 세 번째는 하나에 너무 선택하는 일점 집중성. 마지막에는 변동성이 되겠습니다.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DOC, 리프팅 이케이션 만들어준 그 DOC 맞습니다. DOC에서 직무 스트레스 모형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요.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에는 첫 번째, 크게는 작업적인 요인, 두 번째, 조직적인 요인, 세 번째, 물리 환경적인 요인. 물리 환경적인 요인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해서 크게 소개를 해 주었죠. 직무 스트레스의 작업 요구 조건은 작업 부하가 너무 클 경우에, 작업 속도라든지 과정에 대한 조절 권한이 없는 경우에, 그 다음에 지나치게 교대 근무가 있는 경우, 야간 근무가 계속되면 힘들죠. 이것은 작업 직접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조직 관련된 내용입니다. 역할이 모호할 때, 역할을 더 많이 요구할 때, 내가 관리를 못할 때, 내가 조직의 어떤 정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할 때, 그리고 그 경력이나 직무가 안정되지 못하고, 즉 밑에 나오네요. 고용이 불확실할 때 조직적인 측면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보통의 2년제 계약제분들은 한 1년 반 정도 될 때부터는 그 다음 직장을 찾기 위해서 뭐 안간힘을 쓰시잖아요. 대표적인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작업과 조직 이외에도 물리적 환경 역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시끄러우면, 너무 추우면, 환기도 안 되고 어두우면 당연히 직무 스트레스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가 생겨도 이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그런 요인들을 뭐 중재 요인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런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중재 요인을 크게 3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요인, 두 번째는 조직 이외의 요인, 마지막으로 완충작용 요인 이렇게 됩니다. 개인적인 요인은 개인의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경력 개발 단계에 따라서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안 받고 하는 차원이 있을 수 있죠. 개인적으로 천성이 느긋한 사람인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이고, 다급한 사람이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됐죠.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성격도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도 기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력 개발 단계에 있어서 신입사원인 경우에는 당연히 역할이 모호한지도 모르고
내가 참여할 기회도 없으니까 이런 거 자체는 신경을 쓰질 않아요. 하지만 경력이 찬 고참인 경우에는, 게다가 이제 경력직 혹은 이제 계약직인 경우에는 단계에 따라서 스트레스 요인이 오는 효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요인이 중재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조직 이외의 상황, 개인적으로 돈이 많아. 아니면 집에 돈이 많아. 가족들이 화목해. 이렇게 되면은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되죠. 내가 돈이 많으니까 조직에서 날 짜증나게 해도 나는 일종의 알바로 다니는 개념이니까 난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나는 비록 직장에서는 힘들지만 집에 가면 화목한 가족들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어.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완충작용 요인으로서는 사회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을 해준다. 가령 이제 직장 외에 있는 동호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인정을 받고 하면은 또 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가 있죠. 왜 우리나라에서 조기축구회가 이렇게 열광적으로 하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나오겠습니까? 이런 직무 스트레스를 조직 안에서 작업적으로 풀 수 없다면 그 완충작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개인적인 반응, 심리적으로, 생리적으로, 행동적으로 안 좋은 반응이 오죠. 그리고 결국에는 질병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직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이 직무 스트레스 자체를 줄이지 못한다면 이를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중재 요인, 개인적인 요인이라든지 조직 외 요인, 완충작용 요인들을 잘 개발시켜야 됩니다. 조금 간단하게 간단하진 않았지만 직무 스트레스 원인이 약간은 간단하게 나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NIOSH를 계속하는 미국 질병청이겠죠. 미국 질병청에 가면 또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영어로 적어둔 게 있습니다. 큰 그림은 똑같아요. 첫 번째는 작업 요구사항, 디자인 오브 태스크. 두 번째는 조직적인 측면. 세 번째는 물리적인 환경, environmental conditions. 이 중에 주변에 두 번째, 조직적인 측면의 요인이 조금 더 내용이 많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직적인 측면의 요인, 리더십, 매니지먼트 스타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lack of participation by workers in decision making. 그 다음에 관리 유형, poor communication in the organization, lack of family friendly policies. 그렇죠? 2-2번. interpersonal relationship. 사회적 관계가 빈약할 때 poor social environment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오겠죠. 동료나 상사로부터 지원이 부족하면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lack of support or help from co-workers and supervisors.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나오고 별도의 개별 질문으로 나온 적이 있었죠. work roles. 역할 모호성이나 역할 갈등이 있습니다. conflicting or uncertain job expectation. 일단 역할이 모호하거나 서로 역할이 상충되고 또 역할 요구사항이 too much responsibility, too many hats to wear. 너무 써야 될 모자가 많을 경우에도 스트레스가 옵니다. 마지막 2-4번 career concerns. 경력이라든지 직무 안정성, 특히 고용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rapid changes for which workers are unprepared. 대비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job insecurity and lack of opportunity for growth, advancement or promotion. 프로모션 나왔네요. 진급이 안 될 때 스트레스 받죠. 며칠씩 회사를 안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 모형에서 직무 스트레스 원인들 잘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